여러분, 요즘 인생 참 길어졌죠. 195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5세였고 1960년대는 54세, 2015년은 82.6세, 2041년 기대 수명은 90세라고 해요. 약 50년 사이 30년 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건강관리하느냐에 따라 5, 60대는 물론 70대도 활력있게 생활하고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하는 분들 많죠. 90세인 이시영 박사님은 지금도 집필과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 보면 스스로 나이 듦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가 인생 후반전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인생이 쓸쓸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70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이 지금까지의 삶 중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즉, 인생 후반전 삶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자 서유연 선생님이 쓴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뇌라는 책을 기본으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5, 60대가 꼭 실천해야 할 것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밥을 챙겨 먹자. 여러분, 오늘 아침 잘 챙겨 드셨습니까? 아침으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늦잠 자고 허둥지둥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입맛이 없고 시간도 없어 아침을 건너뛰신 분도 있을 듯한데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어요. 모든 병이 힘들지만 치매처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힘든 병도 드문 것 같아요.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후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모든 신체 기능은 뇌가 관장하는 기능이라는 건 아시죠? 뇌가 제 기능을 안 하면 모든 게 멈춘다고 보면 되는데요. 뇌의 건강에 따라 감정도 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중 하나가 아침밥을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아침 식사는 신경 써서 먹는데요. 신선한 야채를 기본으로 두부나 계란, 사골국, 견과류를 먹기도 해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과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아침을 거르는 70%가 저체온 증후군이라고 해요. 중장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관절 건강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될 확률이 높고,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 폭식할 위험이 높아져 비만이 될 확률도 증가한다고 해요. 제 경험상 봐도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저녁 식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건강한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차를 마시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중년 이후에는 커피 대신 건강한 차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커피를 많이는 안 마셔도 하루 한 잔 정도는 연하게 마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잠도 설치고 브레인 포그가 생기기도 하며 커피를 줄이다 이젠 아예 안 마십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 공부할수록 커피가 생각보다 많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암 발병 위험도 높일 뿐 아니라 뇌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활력이 생기죠. 커피의 카페인 때문인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고 활력을 주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피의 카페인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해요.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이 2배, 3-4잔 마시는 사람은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치매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또 커피와 노후 요실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40 정도 되신 분들은 요실금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60만 넘어도 요실금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커피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커피 끊기 어렵죠. 커피도 마시고 달콤한 빵도 먹고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데요. 저도 좀 더 젊었다면 어쩌면 커피도 안 끊고 입맛 당기는 거 다 먹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고 건강하지 않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음식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입맛도 바뀝니다. 저도 커피 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여유를 즐기기 위해 머리를 맑게 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데요. 진짜 활력을 만들어야 커피를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티포트를 하나 구입해서 한방차를 매일 끓여 마십니다. 녹차, 우엉차, 국화차, 한방차 다양하게 마시는데요. 커피를 끊으니 잠도 훨씬 잘 자고 아침도 더 개운합니다. 커피 당장 못 끊어도 조금씩 줄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손을 많이 움직이자. 캘리포니아 의대 플랭크 윌슨 교수가 쓴 더 핸즈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진정한 지식은 순수한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적극적인 조작, 즉 행동과 감성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느질, 운동화 끈 매기, 종이접기, 타이핑, 악기 연주, 손으로 만지고 찌르고 집어들고 쥐어짜고 손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치매 위험을 낮추고 장수한다고 해요. 뇌의 일부가 중풍으로 마비된 환자도 손과 발을 자극하고 운동을 시키면 어느 정도 호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손은 제2의 뇌라고 보면 됩니다. 손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다양하게 몸을 움직여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노후에도 건강하려면 손뿐만 아니라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이에 연연해하지 말자. 요즘 젊게 사는 분들 참 많죠. 딸이랑 같이 나가면 언니로 보기도 하고 20대 옷차림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보다 젊게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집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피곤해질 뿐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살짝 어려 보이는 패션, 피부관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 60대 분들 예쁘다라는 칭찬보다는 참 편해 보이고 삶의 깊이가 있어 보여요. 이런 말 들었을 때 더 좋지 않나요? 중년 싱글분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 외모 관리도 물론 중요한데요. 외모가 연애의 시작에 도움은 주지만 절대 뛰어난 외모가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리 큰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편안함과 호감을 줄 수 있는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 자연의 이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인생의 철학을 갖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중년이 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인 듯한데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살아오며 우여곡절 다들 겪었을 텐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심리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늙음이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이며 천천히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며 견디어낼 운명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기회다. 중년은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에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도 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노안 때문에 책 읽기가 어렵다면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들어도 좋고 도서관에서 좋은 강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배우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는 듯합니다. 배우고 사색하고 내 인생의 철학을 만들어야 단단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 60대가 꼭 해야 할 것 5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밥을 챙겨 먹자. 두 번째는 건강한 차를 마시자. 세 번째는 손을 움직이자. 네 번째는 나이에 연연해하지 말자. 다섯 번째는 인생 철학을 갖자.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강황이 항암 효과가 있다. 중년은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하루에도 유튜브에서 건강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예전엔 마음만 되어도 뽀글이 아줌마 파마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다들 피부 관리하고 젊은 옷차림도 많이 하죠. 외모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중년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영갑 선생님이 쓴 마음 대 뇌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들어가니 누가 암에 걸렸다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 건강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은 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책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수면 중에 협심증이 발생하여 잠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사망을 한다는 것인데 협심증 발작에 따른 급사는 꿈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두려움, 분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꿈을 꿀 때 우리 신체는 꿈을 꿀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로 믿고 그에 따라 몸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도망가는 꿈을 꾸면 우리의 몸은 잠을 자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망갈 때 나오는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높아집니다. 꿈은 위산 분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은 꿈꾸는 동안 위산 분비가 증가했고 꿈을 꾸지 않는 시기에는 눈에 띌 정도로 위산 분비가 안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상상임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상임신은 실제로는 임신을 안 했는데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믿어 임신과 비슷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임신하면 생리가 멈추고 배가 나오고 유방이 부풀죠. 상상임신도 실제 임신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이런 신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태동도 느끼고 모유가 분비되기도 한다고 해요. 상상임신을 한 사람들이 신체 변화가 너무 생생해서 의사들이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상상임신의 원인은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 때문이라고 해요. 아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자극되면 뇌의 일부인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강하게 욕망하는 것, 심리적 믿음이 신체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긴장감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을 훈련하면 뇌가 변화하는 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멘탈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힘들어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멘탈의 차이입니다. 그럼 강한 멘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매일 명상을 하면 뇌를 강화하게 되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상이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중인데요. 명상이 대뇌 피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들 아시죠?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말한 후 복용케 하면 가짜 약인데도 실제 양리작용을 하는 약을 복용한 환자들과 같이 효과를 본다고 해요. 즉 환자가 의사가 자신을 치료해 줄 거라는 신뢰와 병이 호전될 것이라는 강한 심리적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75%는 특정 처방 없이 나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질병도 예방하고 호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면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병이 호전되기도 하고 더 악화되기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낙담하고 힘들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병이 호전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병이 더 악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믿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살아오며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개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전거를 지금은 못하지만 자전거를 배우면 잘 탈 수 있다고 기대하고 도전했을 때 자전거를 타려고 시도하겠죠. 물론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넘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는 믿음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나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태도와 노력을 바탕으로 내 인생에서 성취를 할 수 있겠죠. 즉, 나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내 인생에서 선택과 행동에 대한 자유와 주도성,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어 깨달은 것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상하면 실제로 보았을 때와 같이 뇌가 작용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신체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까? 본인과 가족, 세상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계 순환 기능이 약화되어 낯선 세포를 잘 찾아내지 못하게 되고 종양세포가 힘을 키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우울증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오랫동안 부부 갈등이 있거나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면역계 활동이 약화되어 감기, 암, 고지혈증, 고혈압, 편두통, 만성 통증, 변비, 설사, 소화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명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큐티라고 보면 됩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조용한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명상을 했는데요.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평안과 행복은 배우자나 자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젠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으면 뇌는 급속하게 퇴화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늘 점검해보고 가슴 설레는 것들을 배우고 실행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겠죠. 내가 믿는 믿음이 곧 내 인생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고 나면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음엔 만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외로우면 또다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친구.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사이도 있고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사이, 취미를 함께하는 사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영상을 준비하며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난 어떤 사람인가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인연은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50%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즉,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은 아니어도 나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듯한데요.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시간도둑.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제일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게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하루 24시간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는 등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전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유한하고 지금 남는다고 저축할 수도 없죠. 전 젊은 시절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도 있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가슴으로 인식한 후 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도둑과는 좀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시간도둑이라고 하니 어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의 물건과 돈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겠죠. 제지했는데도 계속한다면 경찰에 신고도 할 겁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갈수록 물건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도둑에게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일인데도 무리한 부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모두 내 시간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며 서로 돕기도 하고 부탁도 할 수 있고 때론 약속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습관화된 사람은 내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부담스러운 사람. 나이 들수록 편한 사람이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편안한 사람의 반대는 부담스러운 사람인데요. 군자지교 담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는 뜻인데요. 나이 들수록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담백한 관계가 좋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반말하고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유형, 심하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사람, 거절했는데도 물건 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사람, 다단계 가입 강요하는 사람, 모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죠. 남녀 관계에서도 부담스러운 이성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남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여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져도 지나치게 성격이 강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여성, 너무 공주 스타일, 집착과 질투가 심할 경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들은 눈치 없고 자연스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남자, 여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진도 빼려고 하는 남자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동성이든 이성이든 거리를 유지할 줄 알고 잘난 사람보다는 인간미 넘치고 소탈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부담을 주는 상대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 여러분, 비만과 외로움도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형제자매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은 40% 높아지고
배우자가 비만인 경우는 37% 높아진다고 해요. 유전자보다 사회적 전염이 더 강력하게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외로움도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거나 외로움이 클 때 평소보다 부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고 상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우울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유도 우울한 감정이 전염되고 우울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우울한 감정이 쉽게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염성 효과는 사람을 3번 거치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면적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발현하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쁜 면을 더 부추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죠. 직장에서는 직원의 모습으로, 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데요. 이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일탈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도 있고 혼자서는 무서워 못하던 행동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같이 하니 죄책감도 줄어들고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망각하기도 해요. 인간의 내면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데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나이 들수록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4번째는 꼬여있는 사람. 세상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삐딱한 눈빛과 표정에서부터 유난히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고 사소한 것을 확대 왜곡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데 능력자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친구가 적다는 말도 하는데요. 주변에 나를 끌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의 대인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가 생각도 해봤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견고하고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꼬여 지나치게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험담을 즐겨하죠. 이런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유형 4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도둑, 두 번째는 부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 4번째는 꼬여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